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로마서 논고 2권의 17에서 24장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전쟁론 혹은 공화주의적 안보론 이제 이런 게 펼쳐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뭐 흔히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하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마키아벨리도 전쟁을 끊임없이 이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의 주제는 뭐냐면 대포예요, 대포. 이 대포라고 하는 영어 캐논이죠. 이 대포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 새롭게 생긴 군사 기술의 효과가 과연 당대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드론 같은 거 있죠. 이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의 어떤 전술 전략이라는 건 다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주장. 당대에는 그 대포가 그런 거였는데 그 대포의 군사적 효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7장. 제목은 요즘 군대에서 대포의 가치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흔히 대포의 발달로 이제 과거와 같은 이 밀집 대형, 로마가 했던 밀집 대형이나 백병전의 효과가 반감됐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포가 있었다면 로마군도 그렇게 판도를 확장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대의 통솔이었다는 거야. 근데 마키아벨리는 그런 통솔을 깨는 거에 아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니야, 너네 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마키아벨리의 반박은 뭐냐면 역시 이 통솔을 깰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다수다 소설이 있으면 제3의 변수를 딱 개입해가지고 이 변수를 놓고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죠. 역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변수를 개입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라는 건 공격하는 전쟁이 있고 방어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눠서 보면 대포는 공격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방어에 유리할까요? 당연히 공격에 유리하고 방어하는 쪽에는 더 타격을 준다는 거죠, 오히려. 방어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군대는 대포 한두 번 맞는다고 해서 와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포가 뭐 기관총도 아니고 어쩌다 뭐 뻥뻥하고 포탄 몇 개 떨어지는 건데 와 하고 뛰어가는 공격군은 운 나쁘게 직격 당하는 사람들은 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대포 날라오는 거고 피해서 그냥 이렇게 공격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고정된 방어물인 성곽, 이 성곽에 의존하는 방어군을 대포로 깨뜨리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시아 공략전이라고 당시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브레시아 공략전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드푸아 장군이 방어군의 대포 공격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야 그냥 말에서 내려서 뛰어가. 말 타고 가면 대포 소리에 말들이 놀래니까 말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가. 이렇게 함으로써 대포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브레시아를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성전을 생각해 보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대포를 고정된 높은 성벽 위에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 성벽 위는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위력이 강한 대포를 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위력이 약한 대포를 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어렵사리 올려놔도 대포의 위력이 반감되고 하지만 공격하는 쪽은 평지에 대포를 배치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대포를 배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포의 크기도 대포의 위력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그 대표적이었던 게 그 이슬람의 그 유명한 메메드 2세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동로마 제국 무너뜨릴 때 그때 여기서 유명한 우르비노의 아주 괴물 대포 당대에 진짜 있었던 적이 없던 엄청나게 큰 그 대포를 갖고 와서 그 대포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이제 부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함락에 도움이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만 이긴 건 아니죠. 온갖 전 이제 기상천외한 전술이 동원됐지만 어쨌든 그런 괴물 대포의 위력이 그런 공성전 진짜 난공불락이라고 한 1000년 가까이 버텨온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그 대포가 도움이 됐던 거죠. 즉 대포가 등장하면서 농성하는 게 더 불리해진 거예요. 옛날엔 사실은 이 그 성을 하나 축조해 놓는다는 게 엄청난 방어력이 있었는데 대포가 등장하면서 농성이 오히려 불리해졌고 로마는 항상 적을 공격해서 판도를 넓히는 쪽이었기 때문에 농성이 불리하게 된다면 로마군에게는 대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로마군이라면 대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잘 활용해서 판도를 넓혔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대포를 활용한 게 바로 누굽니까? 훗날의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이 대포와 시민군이라는 조합, 이 두 개를 활용해요.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였으니까 대포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이제 그랑암이라고 하는 시민군. 왜냐면 그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그 혁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막 자원 입대를 했잖아요. 그 시민군을 활용하고 대포를 활용해서 사실상 세계 정복, 당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유럽을 다 정복하는 이제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포 때문에 백병전이 의미 없어졌다? 그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마키아벨리 특유의 어떤 보병 중심론이 나오는데 기병보다 보병에 중점을 두고 군대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기병은 대포 소리에 놀라서 말들이 통제를 잃을 수도 있지만 잘 훈련된 보병은 큰 소리가 나건 말건 열심히 달려가서 대포 기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대처럼 정신력을 가진 군대라면 대포가 유용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나폴레옹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랑 아미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 오합지졸한테는 대포가 아니라 대포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른바 기술 우위론에 대한 반박인 거죠.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간의 감투 정신, 그러니까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감투 정신, 즉 비르투.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비르투가 중요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은 그러면 기병되냐 보병되냐 어느 쪽으로 군대를 키워야 되냐 라고 하는 게 17장 논의의 연장이죠.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어떤 군주론에서도 꾸준히 얘기하는 이 공화주의적 전쟁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당대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공화국들이 국방을 용병대장한테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국방을 책임졌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비판하는 그런 챕터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작, 뭐 군주론, 뭐 로마 선언고, 나중에 피렌체사 할 것 없이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작에서 다 일관되게 나오는 아주 특유의 사상입니다. 바로 기병을 비판하고 보병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왜냐면 당시 이탈리아는 그 스포르차 가문하고 브라초 가문, 이 두 개의 용병 집단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삼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용병단이 각국의 용역을 따내서 전쟁을 대행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라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명성을 얻어서 밀라노라는 지역을 아예 점령을 해가지고 밀라노 지역의 군주까지 되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르세르크라는 일본 만화 있잖아요. 그게 용병대장들이 나오는 만화잖아요. 그 베르세르크 속에 주인공이 그리피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실상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실제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용병대장을 운영해서 자기 나라에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실제로 이탈리아에 이런 식의 용병대가 아주 횡행을 하던 시절이었던 거고 근데 이 용병단의 경우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보병을 거느리기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그거 다 먹여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그렇게 많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병을 운영하면 기병은 기본적으로 말을 다 타고 거기에 이제 중세시대 갑옷은 다 세공품이 수제품이잖아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 갑옷으로 무장한 중장기병 같은 경우는 한 수백 명 정도만 데리고 있어도 일정한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병대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기병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보면 기병이 더 많고 보병이 오히려 적은 아주 기형적인 군대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탈리아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킨 원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같이 먼저 국민 국가가 된 그래서 막 수만 명을 전쟁에 동원하는 뭐 10만 명까지 전쟁 동원하는 그런 대군이 몰려 내려오니까 이런 몇백 명 단위의 기병대로는 깨갱하고 순식간에 판판이 깨지게 됐다 뭐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군은 기병은 보조적으로만 활용했고 항상 보병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리들리 스콧의 그 유명한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그 로마의 보병들이 갈리아 지방의 그 바바리아 그 야만인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기병 돌격보다는 그 중세 시대 전쟁을 보면 기병들이 와 하고 돌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 시대의 전투를 보면 그런 장면이 없죠. 항상 보병들이 갑옷 갖춰 입고 방패 딱 든 보병들이 그 방패를 앞세우고 하나씩 척척척척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보병의 밀집 대응 전략이라는 게 로마군의 어떤 전형적인 전쟁 방법이었고 사실 고대의 기병은 등자가 아직 없던 시절이에요. 등자 아시죠? 그 말에 타면 발에 딱 걸치는 거. 그 등자가 있어야 말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가 있고 돌격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등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격을 하면 자기가 입은 갑옷 때문에 뒤로 넘어집니다. 충돌하는 순간. 그래서 사실은 중세 시대까지는 기병 돌격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기병은 일종의 보조적으로 뭐 척후병이라든가 이제 혹은 적을 교란시키는 역할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 사실은 중세 시대에 와야 등자가 개발된 중세 시대에 와야 그러니까 기병이 실제로 오늘날의 탱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마키아벨리가 물론 이제 기병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군사적인 유용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기병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긴 했지.
하지만 그런 기병의 효용이 있다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기병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보병, 즉 당시의 시민군을 키우는 걸 경시하는 당시의 군주, 그리고 공화국들의 풍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과하게 약간 보병 우위론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잠재적 독자인 군주나 장군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병의 군사적 효과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라가 보병의 국방을 의지하면 자연히 용병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보병을 다 돈을 줘가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국방에 동원하려면 용병처럼 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군대에 온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뭘 줘야 돼요? 권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군주국이 점차적으로 공화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책에 하진 않지. 그 얘기를 책에 하면 군주들이 깜짝 놀랄 거고 이럴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그냥 보병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 이 괄호 안에 담겨 있는 건 보병을 자꾸 쓰다 보면 공화국이 된다. 이런 맥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라 하더라도 가급적 선정을 펼쳐야 그래서 그 군주들 그 시민들의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펼쳐야 나중에 여차할 때 시민군을 동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화주의적 국방론인 거예요. 그 여기서 현대 미국의 공화당이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민병대, 밀리시아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에는 그게 총기협회 로비에 의해서 많이 이제 면제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민간의 총기 소유 엄격히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총기를 국가만이 소유하고 국민들의 저항 수단을 박탈하는 그 군사 독재의 영향 측면도 사실 있는 겁니다. 물론 덕분에 지금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긴 했죠. 그래서 5.18 때도 시민군은 군이 먼저 발표를 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로 달려가가지고 경찰서 습격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무기고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칼빈 소총들을 빼와서 그걸로 자체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기병이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엘리트 군대고 기술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슷한 게 오늘날에는 육군과 해군, 아니 해군, 공군과 해군이죠. 공군과 해군은 장비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육군은 아주 간단한 훈련과 개인 화기만 갖고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시민 징집병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육군에 의존하면 이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건전한 애국심을 가진 시민군이야말로 공화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계엄 사태에서도 보면 그 일부 장군들이 계엄 시도에 어떤 두안해동 해가지고 움직일 때 일선 부대가 사실상 시민군으로 구성된 일선 부대가 따르지 않으면서 이게 회퇴했죠. 사실상 이제 뭐 강 건너라 그랬는데 안 건넌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 쓰고 버틴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계엄이 실패한 겁니다. 시민군이 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쿠데타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5.18 때 투입됐던 것도 부사관 위주의 공수부대였죠. 일반 사병들이 아니었고. 자, 20장. 그리고 외국 원군이나 용병군은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용병대에 깠으니까 이제 원군을 깝니다. 이건 군주론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비판하고 있는 논점인데, 이 외국이 보내주는 원군이라는 건 어쩌면 용병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외국군은 외부 군주의 지시를 따르니까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면 배신할 수 있고 또 통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군주는 외국 원군을 부르기 전에 어떻게든 자국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조약이든 협정이든 적으로부터 강요된 조건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외국 원군을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에 의존했지만 명군이 약탈하고 강간하고 해서 주민들 피해가 훨씬 심각했죠. 또 이순신과 의병들이 분전해서 겨우 이기게 된 거죠. 또 구한말에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를 진압한 게 그게 결국 망국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위안스카이 들어오고 사실상 총독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도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가 바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면서 결국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세력권으로 딱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모군란 터졌을 때 기존 군대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또 동학이 일어났을 때 동학이 요구하는 탐관오리 척결하고 주민자치를 어느 정도 들어줬더라면 조선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군의 국방과 정권의 안보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 게 바로 구한말의 사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로마가 최초로 집정관을 파견한 나라는 카푸아였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외국을 정복할 때 선정을 베풀어라 이거지. 가급적 관대하고 좋은 정책을 피는 것이 그냥 힘으로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챕터입니다. 로마인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이게 딱 벌써 이 도시는 파괴해야 돼.
이 도시는 파괴하면 안 돼. 딱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도시를 점령할 때는 항상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때로는 그때까지의 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도록 배려까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동맹국이었던 카푸아는 자국의 내분이 심해지자 로마의 집정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를 그냥 니네가 다스려줘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 군사력이 아니라 로마의 좋은 법률과 로마의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패권을 확장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화주의적 제국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를 구축하면 사람들이 그 제도를 따르러 오기 때문에 저절로 세력이 확대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그 이른바 그 양해왕 편에 나오는 하필 왈리. 그죠? 양해왕이 맹자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이거 위대한, 유명한 군자님께서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그 말을 듣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 일을 얘기하십니까? 당신이 일을 군주가 일을 얘기하면 밑에 있는 제후들도 자기의 일을 얘기하고 제후들이 얘기하면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선배들도 다 각자 이익만 추구하지 않겠느냐. 유어의 오직 의를 추구해야 된다. 의라는 게 대의명분이고 사실상 이게 좋은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도를 만들면 알아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저절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군사력도 강해질 건데 왜 하필 왈리, 왜 1위를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면박을 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마키아벨리의 그 공화주의적 그 제국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제도를 펼치고 선정을 베푸고 그 정복한 지역의 시민권을 나눠주면 알아서 제국이 된다. 힘으로 억지로 누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군대로 억압하려 하기 전에 정복한 인민들의 기존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선정을 베풀어라. 물론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먼저 선정을 베푸는 데 주력하라라는 거죠. 윤석열도 만약 이런 조언을 따랐다면 손쉽게 군대를 동원해서 개헌할 게 아니라 야당과 대화를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그런 태도만 보였어도 최소한 나중에 파면은 안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그 읽은 파면 그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이 평소에 그런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런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22장. 중요한 문제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그릇된 판단을 한다. 이건 이제 회의를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이제 관료였기 때문에 회의를 들어가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에 쉽게 휘둘리는가라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걸출한 인물이 딱 회의의 중심을 잡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딱 진행해 주지 않으면 대개는 회의 결과라는 건 진리와는 거리가 먼 판단으로 가더라는 거지. 특히 평화시에 타락한 국가에서 어떤 뛰어난 인물이 있다. 그러면 대개 그 인물은 이제 질투나 음모의 대상이 돼가지고 쉽게 이제 적대시되고 결국 이제 쫓겨나거나 죽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하게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결론이 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영합해서 인기를 노리는 자들의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현대의 포퓰리즘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혼란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평소에 잊혀졌던 인물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이제 공화국의 혼란이 이어지니까 드골을 찾아가서 2차 대전 때 영웅이고 은퇴하고 한 8년 이제 그 쉬고 있던 드골을 찾아가서 이거 대통령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빌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당대 이탈리아가 프랑스의 침략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먼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피렌체, 베네치아, 뭐 이 교황까지 다 동맹을 맺고 맞서 싸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 레오 10세 교황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주위에 아청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아청꾼들이 이거 지금 보면 일단 우리가 스페인을 끌어들여갖고 이탈리아랑 그 연합을 맺어서 프랑스랑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마시고 중립을 지키라고. 중립을 지키다가 싸움이 끝난 후에 그럼 프랑스가 어쨌든 이기더라도 힘이 깎일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소진된 프랑스를 그때 공격하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랑사랑 레오 10세를 설득을 합니다. 그 레오 10세가 이 사람이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하고 거기에 넘어가요. 이게 탁상공론으로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둘이 싸울 때 중립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놈은 져서 빠지고 이긴 놈들 다쳤을 때 그때 공격하면 쉽게 이기지 않겠냐? 탁상공론으로는 그렇다지만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스위스 용병을 물리친 프랑스가 훨씬 더 그 기세가 올라가지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레오 10세의 교황군은 그렇게 강력해진 프랑스군한테 비벼보지도 못하고 바로 도망치기 바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후에 승자가 소모되기는커녕
그 과정에서 사기가 올라가고 전투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 강력해지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안 해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당장 전쟁을 안 하면 편하니까 국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어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그르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3장. 그 로마는 정복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중간한 방법은 피했다는 거죠. 이것도 군주론에서부터 강조하는 마키아벨리 특유의 어떤 통치술인데 일종의 처세술 같은 거죠. 로마가 판도를 확대할 때는 항상 확실한 방법을 택하고 어중간한 방식은 피했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가 라티움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카밀루스가 원로원에 가서 한 얘기인데 라티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카밀루스는 로마 초기 아주 유명한 영웅이죠. 라티움을 아주 관대하게 용서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서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라티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면 아예 라티움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지상에서 소멸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카밀루스가. 실제로 로마는 2차 포에니 전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주민들을 다 노예로 팔고 도시에는 소금을 뿌려서 아예 농사도 못 짓게 도시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소스키피오, 나중에 그 한니발을 이긴 데스키피오의 조카인 소스키피오 때 있었던 일이죠. 결국 로마는 라티움에 대해서 도시별로 평가해가지고 완전히 파괴할 도시와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로마의 일부로 받아들일 도시를 선별해서 대부분 로마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티움인이 그냥 로마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인은 라틴계라고 하잖아요. 라틴. 그 라틴이라는 말이 라티움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 로마인이 그 라티움인이 돼버린 거지. 근데 대개의 군주나 공화국들은 이런 확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정쩡한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배상금을 매기죠. 그리고 군대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죠.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게 망신을 준 거야. 독일 국민들한테 망신을 주면서도 독일의 어떤 국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 독일의 영토가 중부 유럽이 제일 가장 넓잖아요. 그 넓은 영토는 그대로 보존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은 그 영토와 인구를 활용해서 결국 국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국력이 회복되는데도 군대는 못 가지게 하고 그다음 배상금은 물어야 되니까 그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죠. 그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이용해서 괴물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히틀러인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그 독일인들이 가진 원한을 부추겨가지고 정권을 잡고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 사실은 그 영국의 현자였던 영국의 똑똑한 경제학자였던 존 마이너드 케인즈, 우리가 아는 그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되게 젊은 시절인데 그 평화의 경제적 비용인가 뭐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독일의 부채 그냥 탕감해줘라. 독일은 그 전쟁 비용 어차피 같이 전쟁 원인이 있는 건데 차라리 전쟁 부채 탕감해주고 관대하게 독일을 유럽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당시 유럽 정치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대재앙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독일을 아예 분단시켜버리죠. 독일을 두 개로, 원래 네 개로, 승전국 네 개가 네 개로 쪼갰다가 서방 세 개는 합치고 소련이 점령한 부분만 동독이 되고, 또 독일을 아예 쪼개버려갖고 독일의 국력의 근원을 약화시켜버리고, 대신 서독 측에는 마샬 플랜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지원을 막 하죠. 그래서 서방 진영이 일부러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그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럽을 수백 년간 괴롭히던 독일 문제가 사라지고 유럽의 평화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 건 로마가 프리베르누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정복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베르누민에 대해서 원로원이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프리베르누민 사자가 와서 너네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냐? 라고 원로원이 물어보니까 이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참 인물이었어요. 아, 우리는 당연히 자유로워져야 하는 자들에게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주어져야 되는 처분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대하게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관대한 평화라면 오래 지속되겠지만 만약에 가혹한 조건을 내리면 이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사실 전쟁에 진 입장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되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진주에 큰 소리를 뻥뻥 친 셈인데 로마 원로원은 이 프리베르니민의 주장을 오히려 받아들여가지고 프리베르니민과 아주 관대한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프리베르니민들은 결국에는 로마의 동화가 돼서 로마인이 다 돼버리는 거죠. 이때 나온 말이 자유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만이 로마인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마키아벨리는 정복한 외국인들에게 좋은 복지 혜택을 주고
시민권을 평등하게 부여해서 이 포용적 제도를 펼치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제도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노벨상 받았던 에스모글루, 뭐 로빈슨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랑도 연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성체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 이것도 기병우이론과 함께 강대의 성체, 성곽에 의존하는 그 전쟁론을 비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군주론에서도 비슷한 챕터가 있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모든 책에서 모든 마키아벨리의 모든 주장에서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성체 경시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성체 포기론 이런 겁니다. 사실 중세에는 이거 뭐 기병도 비슷한데 성체의 축성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잘 만든 성체는 거의 난공불락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그 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군주는 성체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존해서 국민들을 착취하고 폭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성체의 군사적인 효용성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군사적으로만 보자면 당연히 성벽을 구축하고 방어에 활용하는 게 맞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 성체가 가져오는 정치적인 역효과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체가 견고하면 할수록 거기에 의존해서 정치의 본질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시민 내부의 지지를 잃게 되고 결국 내부의 반대 세력이 외세가 쳐들어올 때 외세와 호응해서 성체의 문을 내부에서 열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삼국지에서 고대 전쟁사에 수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체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부에서 내응한 그 세작들, 간첩들이 문 열어줘가지고 야밤에 왕 들어가서 성 점령하고 그런 얘기 그 삼국지 보면 수도 없이 그런 전쟁이 나오잖아요. 성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더구나 앞에서 나온 것처럼 대포의 발명으로 성체의 방어력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 난공불락이라는 콘스탄티노플 성벽도 결국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뛰어난 장군이나 군주들은 성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성체도 허물더라는 거야. 그리고 선정을 베푸는 쪽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은 군주나 공화국은 성체가 없어도 어떤 외적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보기엔 이건 약간 과장이 섞인 얘기지만 이게 정치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성체의 군사적 효용을 부정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든 뭐든 필요하면 당연히 다 활용하는 게 맞죠. 하지만 뭐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무언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정치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도 마지노선 구축해서 완전 절대 방어선을 구축해서 참호하고 소치칼 쫙 깔아놓고 기관총 깔아놓고 철조망 깔고 그래서 이 마지노선만 있으면 프랑스의 안보는 걱정 없다. 독일이 절대 못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뿔 독일이 이제 벨기에로 이렇게 마지노선을 우회해갖고 옆으로 쳐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마지노선이 다 무력화되고 결국엔 나라가 몇 달 만에 뺏겨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38선에 엄청난 지뢰밭을 건설해놓고 38선에 70만 대군을 쫙 일렬로 세워갖고 방어하는 그런 군사 전략을 수십 년간 써왔잖아요. 6.25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를 개발했네? 그리고 최근에 드론이 나왔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하늘에서 때리고 드론이 수만 대가 한꺼번에 날라오고 거기에 수류탄 달고 날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38선에 지뢰밭을 건설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울 시민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성체 무용론이라고 하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정치의 본질인 선정에 집중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서울대를 입학했다. 혹은 뭐 사법고시를 학교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어. 혹은 나는 의대를 넣어서 의사 자격증을 가졌어. 이렇게 하나의 스펙이나 조건만으로 인생이 다 결정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만한 자격증이나 스펙에 의존해서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고 아랫사람들 막 오만하게 막그 대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취한 사람은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어도 그런 자격증이 있고 나도 서울대 나오고 막 그랬어. 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남들 눈치 보고 아랫사람이라고 막대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성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그래야 결국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을 안주하게 만드는 성체를 부수고 이 성체는 이제 비유적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역량, 즉 비루트를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라도 국가도 그래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정치를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갖춘 군주라면 굳이 성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악정을 통해 인민을 착취하는 폭군이 아무리 성체에 의존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성체에 의존하지 말고 선정을 베풀어라. 이게 마키아벨리가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사례도 나오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지만 결국 핵심 요지를 정리하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군주론과 여러모로 논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 윤석열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거에만 의존해서 군대와 경찰로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려 한 거죠. 그게 윤석열의 가장 큰 잘못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한남동 관저에 관저를 완전히 거기 막 철조망 걸고 이렇게 해서 요새화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남동 관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너 나를 잡아가지 못하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버텼잖아. 그리고 경호실을 무장시켜갖고 경호실 너네 기관총 있잖아. 기관총 갖고 보여줘 이러면서 그 경호실의 군사력과 한남동을 요사화해서 그 성체에 의존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경호실 요원들이 등을 돌리죠.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그냥 문을 열어주죠. 예,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체포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직위원이 풀어져서 돌아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 파면되고 나서 지발로 걸어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병과 같은 소수의 엘리트 기술이니 특별한 특정한 군사 기술이나 혹은 성체와 같은 하드웨어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의 편에서 선정을 펼치는 게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그 정치에 집중해야 결국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국력도 강해지고 세력의 판도도 넓힐 수 있고 그게 바로 관대하고 온정적인 방식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마키아벨리 특유의 제국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론의 교훈. 우리가 이제 군주론 좀 안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야, 군주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 그리고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갖춰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처세술적으로 자꾸 군주론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어떤 한쪽 면만. 그 특히 군주한테 이제 출세하기 위해, 군주한테 그 채용되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소개서처럼 쓴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물론 그것도 마키아벨리 사상인 게 맞죠.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은 이 로마 선언고와 군주론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성체 포기론.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헛된 명성이나 자격증을 쫓지 말고 자기 실력을 키워라. 이 비루트를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군주나 정치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명심해야 할 인생의 지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파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